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 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5번째인데 주요 의제가 북한 제재 문제였죠. 긴밀하게 공조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거고요. 그다음 북한의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는 한미 간의 약속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두 분의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문제 특히 이제 야당에서 마치 이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패싱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통령 간의 소통이 빈번히 제기되고 할수록 국민들이 한미 동맹의 전선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갖고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서로 그 간극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현 대변인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 한미 정상 간의 잦은 전화 통화는 코리아 패싱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한미 공조가 물샐 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서 뉴욕을 방문하죠.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인도적 대북 원조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1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모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한미 간 정상 전화 통화에서는 이 문제는 전혀 거론도 안 됐더군요.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두 정상께서 하신 건데 저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양국 간에 원론적으로는 합의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통화를 한 것일까? 그 통화 이후에는 좀 전에 김현 대변인 말씀하신 양국 간에 좀 삐그덕거리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잠재우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생각한다면은 대북 제재 지금까지 나온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유엔 결의가 나와서 실행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북 지원 문제 이런 것이 결정은 안 됐지만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보도가 나가고 하니까 그런 그 공조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거꾸로 우리를 좀 그 대북 제재 압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걸 촉구하기 위한 전화였을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그 정상 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담하는 것하고 달리 전화로 통화하는 거는 또 이렇게 편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는 100% 다 공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만 하고 마쳤다기 보기에는 이 전화 통화가 좀 주목받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긴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는가. 며칠 전에 보도에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 대통령한테 계속 무기 더 사라고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했었는데 오늘 전화 통화에서도 그 내용들이 조금은 나오더군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김현 대변인 좀 부연 설명할 게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결정되거나 진행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16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부 시절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5차 핵실험이 나니까 이제 소위 그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대통령 공약에 2012년도 대선 출마했을 때 그 정치적 상황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별개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 때도 그랬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인도적 지원을
하던 것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입장 중에 하나가 북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특히 유엔을 통해서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가는 것은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도 지금 유엔 등을 통한 다 하고 대북 있죠. 지원은 네, 계속 그냥 하고 있다는 있죠.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제재와 압박은 그 정권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북한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못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한 입장이고요. 예. 또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 볼 때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또 이제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왜 대북 압박을 해야 될 시기에 지원을 해서 북한 정권이 다른 오판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예. 주민에 대한 태도와 정권에 대한 태도는 좀 분리해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특히 중국의 경우 이제 사드 배치를 할 때 경제적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논리로 펴는 것은 정경 분리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북한을 대하는 태도나 중국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좀 일관되게 그러니까 정권과 정부는 좀 정권과 국민에 대해서는 좀 달리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경 분리의 원칙, 그다음에 정책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또 유엔에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준칙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은 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빈번해졌던 지난해와 올해 혹시 미국의 유엔 등을 통한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뭐 관련 자료 그것까지는 혹시 파악은 안 했는데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은 예. 그 이제 작년에 이제 2016년도 이제 그 미사일 발사 직후에 대북 지원을 그러니까 유엔을 통한 기존에 이제 논의해 오던 것을 중단했을 때 이제 나왔던 예. 얘기이고요. 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앞서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예. 그런데 사실 국내 내부에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예. 저희가 좀 화면 준비한 거 좀 보고 또 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는 뭐 800만 달러 대북 지원 계획 변경 없다. 인도적 지원은 별개다. 우리 김현 대변인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알고도 지원을 발표한다. 귀를 의심케 하는 안보 포기 정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신중해야 한다. 주변국들에게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른정당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내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팎으로 이게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일본이나 미국의 반응도 그렇고 예. 다른 나라들도 이번에 역대 최강의 제재안이 이제 결의가 되고 실행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다른 그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의 또 중남미의 국가들조차도 미국과 북한과 이제 무역 거래를 끊는다든지 예. 대사를 추방한다든지 외교관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제재 압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문 대통령 본인께서도 북한에 대해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이런 이제 극한적인 예. 이제 표현까지 하신 상황에서 또 거꾸로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그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국제적인 그 제재 공조에 이는 그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납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야당의 반응도 반응이지만은 국민들도 잘 납득을 못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북한 핵의 위협은 거의 생존의 위기감까지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북한의 어렵고 힘든 그 주민들의 문제도 물론 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5천만 국민들은 북핵 위협 앞에 생존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통수권자인 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자체가 그런 자기 백성, 자기 국민들, 우리 국민이 아니고 우리는 동포지만 자기는 자기 국민들인데 그게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써야 될 돈을 핵 미사일 개발에 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금이 91억인데 핵 미사일 하나 쏘는데 200억, 300억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24개인가를 쏘아 올려서니까 4천억, 5천억을 그냥 공중에 날리면서 91억이 안 써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돕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긴 하지만 그 인도적 지원금이 그 미사일과 핵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을 지금 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거죠. 좀 91억만큼 가져와 북한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면은
북한 당국이 그 남한이 지원 안 하면 그 굶어 죽든 말든 난 준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지출이 없겠지만은 외부에서 안 도와주면 우리 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그만큼 이제 재정을 이렇게 할애를 해놨는데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요. 지금 말씀은 현금이 아니고요. 질문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현 대변인이 앞서 얘기를 했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빈번해지는 작년과 올해까지도 지금까지도 미국의 유엔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수 야당이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좀 전에 그 말씀이 있었던 대로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을 할 상황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기자들이 물으니까 미국 정부는 한국에다 물어봐라 이래서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한 분위기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지원한다는 분위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100여 개국이 다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갖다가 신중하게 해야 될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 북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좀 끝까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 현금 지원이 아니고 현물입니다. 그러니까 약과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유엔 식량 기구와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그 인권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약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또 현금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유엔의 그런 준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무리 이제 심각한 상황이 있더라도 전쟁이 발발해 있는 현장에서도 유엔의 구호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쟁의 합당함에 떠나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게 맞느냐, 또는 그 전쟁을 발발시킨 나라의 정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평화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으로 그 구호품이 들어가듯이 유엔의 결정사항 방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따라주는 거고, 왜 이 시점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2016년도부터 논의가 해오던 과정에서 저희가 지켜야 될 준칙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이고 현물로 들어간다 없다고 봅니다. 거죠. 그런 것들은 또 유엔의 감시 기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유엔의 감시 하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예견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있지도 않은 일을 좀 과장돼서 남북 간의 그런 이제 최소한의 그런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유엔의 최소한의 역할까지도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그 OECD 14국이나 되는 그런 선진되어 있는 입장에서 북한의 그런 유엔에서의 권리를 행사하라, 의무를 행사하라는 것까지도 지금 현재 상황하고 결부시켜서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다라 얘기했고 대화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내지 못했던 정부다라고 하는 그 지적과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이 조금 어려워지면은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것들은 저희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유엔의 기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유엔은 우리처럼 직접 유엔이라는 이 국제기구 자체가 우리처럼 생존의 북핵 공격의 위협을, 절멸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제3자고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기구고 거기에는 북한하고 친한 나라들도 다 들어있는 그런 기구에서 그런 일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자선 기구들이 또 그런 일을 해오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당사자인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들도 지원하는 건 또 그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당장 우리가 그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대통령 스스로가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고까지 이 제재를 압박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도와준다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물 지원인 건 맞은데 현물이란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물 지원 안 하면 북한은 돈을 가지고 그걸 생산하든가 아니면 사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는 돈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현물이기 때문에 그게 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그 두 분의 입장차가 분명한데요. 아무튼 국민들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좀 굉장히 또 좀 거친 좀 발언을 좀 했네요. 기쁨조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800만 달러를 준다는데 김정은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 김정은의 기쁨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김문수야말로 적폐 세력의 기쁨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김문수 전 지사는
젊었던 시절에 좀 진보 운동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촛불 시위 과정이나 최근에 발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거친 언사들을 좀 많이 좀 쓰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말씀처럼 이제 노동운동하고 할 때는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양심적인 그 운동가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후배들이 같이 그 때문에 자기 일신의 저 안위를 다 포기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대한민국 전설적인 노동운동가였는데 그 경기지사를 하면서 임기 말부터 약간 이제 오른쪽 우파적인 그런 이제 그 세계관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건국의 의미를 이제 좀 평가한다든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역할을 갖다가 높이 평가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 그 정도 선에서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보는데 그 뒤에 굉장히 더 울트라하게 오른쪽으로 간 데다가 또 표현을 저는 민감한 부분일수록 사실은 표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표현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파 중에서 우파 전체, 보수 전체가 아니라 가장 오른쪽에 가 있는 그 몇몇 사람들하고 코드를 결과적으로 맞추는 그런 이제 발언이 돼가지고 전체 보수 우파에는 사실 큰 그 반향이 없는 그런 발언이 되고 말아가지고 같은 야권이지만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수준의 발언이다라는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 대변인 저는 이게 개인적인 무슨 그 방송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다면 지금 조혜진 의원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그 자유한국당의 TK 그 이제 무슨 전진대회, 뭐 선명 바뀌고자 하는 전진대회를 지난 그 강남에서 이어 이제 대구에 가서 한 거잖아요. 그 지도부가 있는 자리에서 발언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이 김문수 대구시 수성구 당협위원장의 입장이 당론인지 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어떤 태도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의 이재만 그 최고위원께서도 같이 동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그야말로 정말 경천동지할 발언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기쁨조란 발언을 했는데 기쁨조라는 얘기가 단순히 대통령 한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와 김희수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그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인용하면서 지금 네 분에 대해서 그 이제 기쁨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입장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가 현지에 함께했기 때문에 입장을 좀 밝혀줘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뭐 홍준표 대표는 물러나라. 이 현장에서 홍준표 대표는 물러나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라. 그다음에 탄핵감이다. 기쁨조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어가면서 한 건데 아무런 얘기가 그 사실은 금요일 날 이 얘기를 TK 그 이제 전진대회에서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가 당의 입장을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자극적인 말을 해야지만 이제 인용이 된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금도는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또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방송에 전파를 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더라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의 좀 후속 조치가 있을 겁니다. 논의가 있을 겁니다. 할 것 같군요. 다음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대북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 이슈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인데요. 보수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예 당론으로 이걸 정했고 이걸 촉구하기 위한 그 의원 대표단을 미국에 그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핵에 대해서는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거 이외에는 북한 핵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북한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 보수 정당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몽준 전 대표도 핵무장 주장을 했고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주장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문제는 그게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는 그는 전술핵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갖다 놔줘야 되는 건데 예. 미국이 물론 이제 의회 지도자들은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행정부 지도자들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만난 사람들도 좀 미온적으로 밝혔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될 전술핵을 안 가져올 경우에는 핵무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미국의 이해가 없이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걸 볼 때는 저는 미국도 내부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의회 지도자라든가 이런 일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도 공개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거는 첫째는 어쨌든 간에 핵 비확산이라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훼손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아닌가. 예.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한국이 스스로 그것을 요청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측면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전술핵이든 핵무장이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특히 미국의 무기 판매라든가 미국 정부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무기 판매라든가 또 방위비 분담 이 문제와 연계시켜서 지금 전술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전술핵이나 핵을 가져오거나 핵무장을 하거나 하면은 우리 재래식 무기는 사실 별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재래식 무기 안 가져와도 안 사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오려고 하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래식 군비 정강을 하겠다고 하니까 전술핵 갖다 주면 그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안 갖다 주고서 이제 재래식 무기를 팔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이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으로 하고 있는 핵우산 같은 경우도 전략 폭격기라든가 또 핵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돈 많이 든다고. 제가 볼 땐 그 돈 많이 든다고 한국이 요구하더라도 돈이 많이 드니까 결국 방위비 분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럼 한국 좀 더 부담해라 이런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포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부족했다 이러면서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4일까지 인준을 좀 해줬으면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가 좀 일단은 안 좋은가요? 예,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일단 유감으로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후보자의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인사청문 과정에서 5대 결격 사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법원장으로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야의 또는 야당 안에서도 이견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7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 문제를 지금 사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죠.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데 새롭게 이제 무슨 여행 경비를 부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1인이 사용한 것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어쨌든 국민이 볼 때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좀 무거운 발걸음을 좀 가볍게 좀 해 주십사는 취지로 특히 사법부의 공백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초유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곡한 호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생방송 중에 야당의 반응은 사실은 어떤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야권을 향해서 직무유기다라고 이렇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직무가 좀 유기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가 지금 꼬여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그거는 사실은 없잖아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지금 국민의당이 그런 거 아닙니까? 추미애 대표가 김인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책임과 관련해서 생떼를 부린다 이렇게 비판한 데 대해서 국민의당이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사과가 충족되지 않으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국민의당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당에 사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금요일 날 특히 이제 목요일 날 그 요청이 있었고 금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화답한 것이 뭐냐면 목요일 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전남 광주에서 그 호남 예산 문제를 갖고 당정 협의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연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국민의당의 그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그 대법원장의 인준에 대해서 간곡히 호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다녀오신 뒤에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러시아 다녀오고 난 뒤에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당시 홍준표 대표께서 제안을 거절해서 안 됐던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외교 문제나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그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박미단이 다녀온 뒤의 상황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분리할 것은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몽땅 하나로 연결시켜가지고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답답할 노릇이고요.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속한 바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내 내부 분위기상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홍준표 대표 물론 이제 혁신위에서 건의했지만은 그 홍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자유한국당의 그 윤리위원회가 먼저 가결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 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10월 중순 이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이후로 미뤄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결과가 애착이 좀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의 입장 자체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좀 바뀌어 왔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선 때 또 당대표 출마할 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 온 데다가 아마도 추석 민심을 보고 결정할 것 같은데 추석 민심에서 제가 홍 대표나 자유당 지도부가 이제 관심 갖고 보는 건 그게 아닐까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 지지율에서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동정심으로 연결돼 가지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정치적 그 여론이 호전 특히 이제 영남 이런 쪽에서 호전될까 아니면은 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은 그대로일까 이걸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 추석 민심 이후에 추석 여론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면서 거기 거꾸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동정심이나 여론의 그 호의적 감정으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고.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막 그대로 이행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당내에서도 친박계도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반발 역시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추석 민심이라든가 여론의 지지율, 동정심 여부 이거하고 또 연계가 돼 있는데 그 반발이 집단적인 움직임으로까지 가면은 홍 대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당분 몇몇 그 지목된 부분만 그 출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 친박 의원들은 동조를 안 하게 된다면은 실행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김현 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